네,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는 이제 재정 확대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고 있는데요. 돈이 풀리는 게 좀 반갑기도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 빚이 너무 늘어난다는 얘기일 수 있겠는데, 다시금 이제 가계부채, 지금 재정 확대에 있어서 정부 부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되는 건 이제 가계 대출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계 대출이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부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코스피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비투까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 이제 부채 상황, 박시동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가계 부채 다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원래 우리가 가계 부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낮았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뭐 새삼스럽게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요 최근에 아주 민감한 또 뭐랄까요, 변화가 좀 있어서 요 최근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 지금 시작한 지 지금 이제 절반 정도 지났는데, 그렇죠. 비단 이번 달 상황만 보더라도 이 변화의 폭이 좀 제가 볼 때는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기준으로 일단 12일로 끊어서 1일부터 12일까지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불과 열흘 전입니다. 이때 기준으로 지금 가계대출 4대 은행을 보니까요, 750조로 잡히거든요. 이게 지난달 말, 그러니까 5월 말일이죠. 그러니까 5월 말일부터 6월 12일까지 불과 12일 만에 1조 9,980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2조 늘었어요. 거의 2조네요. 예,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죠. 특히 이제 이달 초에는 선거도 있었고 연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일도 좀 작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거를 이제 빼고 나면은 영업일 동안에 굉장히 많은 폭의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대출 안에서 보면 주담대가 늘었더라고요. 주담대 관련해서 나라에서 하고 있는 적책 대출 말고 은행이 스스로 시장에다가 풀은 주담대가 2조 1,709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대출 증가율에서 약 72%니까 사실상 주담대가 현재 가계대출의 증가폭의 주범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좀 주담대를 급속하게 열흘 상간에 늘린 것은 이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DSR 3단계 스트레스 테스트, 요거 관련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시행되고 나면은 대출이 안 될 것 같다. 막히기 전에 미리 받자. 미리 하자라고 하는 좀 수요를 땡겨서 집행하는 것들이 좀 컸다, 이렇게 좀 보고요. 실제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증가세가 좀 잡히는 거 아니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 집값 상승이 좀 두드러지니까, 그러면 어차피 지금 산다면 지금 사자. 그렇다면 대출 막히기 전에 지금 대출 받자. 이런 수요가 이번 달 들어서 조금 폭증하고 있다. 이게 조금 최근에 민감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정권이 바뀌는 시기라서 또 정책이 어떻게 될지 좀 관망하고 할 시기인 것 같은데, 최근 빠르게 는 거는 아무래도 7월에 예상돼 있는 이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미리 하자는 것도 있고, 뭐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닌데 뭐 요즘 주식 텔레그램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지라시처럼 돌아다니는 게 더 대출 더 줄일 거다. 그 7월 달에 예상된 거 외에도 더 줄일 거라는 막 이렇게 약간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게 엄청 돌거든요. 그래서 가수요로 좀 땡겼다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러면 이거 이번 달 좀 지나면 7월이 막 들어오면 좀 가수요는 없어지니까 좀 나아질까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스트레스 테스트 DSR 3단계 들어가면 연봉 1억인 분이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대출 총액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그 토어제 허가 그 잠깐 해프닝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지금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그 이전에 가수요가 몰린 것은 사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재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주도하는 것이 강남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지금 내가 뭐 앞으로 돈을 못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공포감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거기는 정말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부분들이지, 3천만 원 줄어든다 그래서 내가 집을 뭐 빨리 사고 안 사고 하는 그럴 정도의 분들은 아니거든요. 영끌해서 지금 살 수 있는 정도의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일부 요소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이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싸게 하려는 가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세가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그 부분 좀 우려스럽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그 메커니즘이 통용될지는 모르겠어요. 주식 시장이 오르고 나면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주식 시장이 의외로 2024년서부터 2025년까지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나는 뭐 망했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의외로 지금 뭐 2배, 3배 올라간 종목들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아파트 가격을 건드릴 가격도 저는 또 있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단보다의 추이를 봐야 됩니다. 평론가님 말씀하신 이 추이가 과연 7월 달에도 유지가 된다라면 이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만약에 7월 달에 이게 좀 잡힌다라면 역시 가수요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토어제 이후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가격도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모 방송에서 요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를 새 정부가 구성이 돼서 빠르게 잡지 않는 이상 이거는 들불처럼 번져나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단순하게 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상환 비율, 스트레스 3단계 DSR 비율로만 보기에는 우리가 이 추세가 너무 좀 가파르고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가 강력하다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평론가님 말씀대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주담대지 않습니까? 그럼 72%가 주담되면 한 30% 정도는 신용대출이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 신용대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영끌의 재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영끌이라는 게 주담대만 받는 걸 영끌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모두 다 받는 걸 영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다 100%가 다 주담대에 가깝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영끌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질적으로 더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가계 대출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신용 여력이라든지 담보 여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2금융이나 3금융으로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이미 더 대출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요즘은 쉽지 않죠. 굉장히 빡빡하고 연체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신규 대출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1금융권, 특히 4, 5대 은행 안에서 이렇게 대출이 늘었다는 거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연봉도 괜찮고 여력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영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질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있는 분들이 빌리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왜 이분들이 주담대로도 최대한으로 받고 신용으로도 최대한으로 받는가 여기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과 증시 둘 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하나는 집값이 오를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요 한두 달 사이에 집값이 솔직히 좀 많이 움직였고요. 특히 이제 새 정부 들어서 뭐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는 둘째 치더라도 적어도 예전 문재인 정부처럼 세금으로 시장을 움켜쥐면서 뭔가 해보겠다는 식의 규제를 가지고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강제로 뭐 처음부터 취등록세로 맞고 8대 양도세로 맞으면서 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의 정책은 안 나오겠다는 게 시장에 그게 시장에 약간 기대감을 더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영끌을 통해서 집을 사도 세금으로 두드려 맞지는 않겠다. 이런 기대를 줬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약간 유입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기대감을 줬다고 보고요. 증시가 지금 사실은 1, 2년간의 진짜 역사적 저평가를 깨고 지금 어쨌거나 3,000피가 코앞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반 예금이나 이런 것보다도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예금을 빼고 또는 영끌을 해서라도 이제는 증시를 녹화해봐도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 대한 기대, 증시에 대한 기대 이게 지금 다 가능하고 그런 측면에서 1금융권에서 여력이 있는 분들이 용처가 확실하기 때문에 최대한 땡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이 화랑이다 보니까 이제 대출도 자연스럽게 좀 늘어난 모습인데요. 그러면은 사실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또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흔히 돌아다니는 이제 짤이라고 하죠. 밈 같은 거 보면 이제 저는 이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하는 그런 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진보 정권만 되면 이제 엄청나게 부동산이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기대감이 있고. 아니나 다를까 이건 뭐 이번 정부가 아니라 서울시가 잘못한 거지만 토호제에 대한 혼란 때문에 지금 토호제 바로 옆에 있는 동작구만 하더라도 국평이 이제 30억을 뚫었거든요. 그 뚫은 지도 이제 한 달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들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이제 말씀하신 대로 B2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금융당국에서는 당연히 이걸 잡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뭔가를 좀 내놓을 것 같은데 7월 달에 이거는 뭐 예정된 거니까 그 외에 그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거를 통제하기 위한 뭐 새로운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게 나올 게 가능할지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뭐 그 우리가 이제 건전성에 대한 어떤 지표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융당국이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자가 이제 대출이 좀 많이 나갔다라면 총액 그 총량 대출 은행들에게 그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규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폭발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은행의 총량 대출 규제하면서 대출이 안 나갔었던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대출이 새롭게 나가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토어제에 대한 어떤 해프닝이 나타나면서 이게 폭발했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재명 정부는 현재 지금 우리가 세금 문제가 아니라 250만 호 공급을 통해서 공급을 그럼 늘리겠다라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 고가의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층이 살 수 있는 공급을 늘려버리면 수요와 공급 시장에 탄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더 이렇게 바꿔 생각한다라면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여전히 나한테는 좋은 수익원이 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인식들을 심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주요 지역에 있어서 똘똘한 한 채는 나에게 역시 부를 남겨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인식들이 좀 통용이 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조금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금리 인하 기조로 들어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새 정부가 이제 아직 이제 꾸려지는 단계죠. 지금 이제 국민들이라든지 뭐 우리가 금감위 같은 경우 이제 재경부 다 이제 개편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끌어주고 나면 스트레스 테스트 이제 3단계 이제 도입된 이후에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금리 인하 그 우리가 이제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이제 자꾸 얘기하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게 된다라면 이자율이 지금 떨어지는 구간이니까 이자율이 그럼 갑자기 우리가 그 코로나 때처럼 폭등했을 때 그랬을 때 과연 대출자들이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은행이 버틸 수 있느냐 일부러 스트레스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가능성을 둔 상태까지의 대출 여력을 줄이는 거죠. 이게 이제 3단계 시행되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기인데 왜 더 억제냐라는 건데 갑자기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건데 이걸 더욱더 이제 4단계라든지 5단계 더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들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참 잡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그게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는 최소 6개월, 최대는 몇 년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250만 호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3기 신도시도 지금 4기 신도시인가요? 4기 신도시도 지금 현재 전 정부에 시행했던 거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제대로 원활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4기도 말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또 이재명 정부가 그런 걸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 내에 첫삽을 뜨는기만 해도 참 다행이다 싶을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책적인 효과는 새 정부가 끓여지고 나면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된다라면 그 과거 정부도 부동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반면 교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역으로 이용하자라는 건데 그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빠르게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풀린 유동성, 그다음에 뭐 신용이라든지 이런 신용 대출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그 유동성이 적어도 증시로 흘러간다는 거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단점이 없는 의미 있는 흐름이에요. 문제는 이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건데 부동산 관련해서 현재 명확한 당국의 대책, 새 정부의 대책이 안 나온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지금 흘러가는 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만약에 생기면은 규제 공백기랄까요? 정책 공백기의 일이 벌어져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일단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랴부랴 금융당국에서는 그 부분만이라도 일단 긴급하게 좀 통제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시중은행단, 은행장단 간담회를 지금 금융당국이 소집을 한 걸로 일단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좀 사후 약방문인 부분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연초부터 쭉 대출 잔액을 관리를 해오는데 너네들은 왜 대출 잔액이 좀 여유가 있어? 그럼 이번에 대출 잔액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번에 가수요로 잡힌 이거 대출을 이때다 하고 그냥 다 써버린 거 아니야라고 해서 지금 SC하고 농협같이 갑자기 대출이 늘어난 은행을 관련해서 이제 여차하면은 감사 내지는 심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현재는 정책 공백기에 이런 구두 개입을 통해서 관리는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여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제도를 내놓을 상황은 아니니까 네. 은행 분위기 자체를 조금 그렇죠. 이제 타이트하게 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주식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여의도도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 시장을 하나의 이걸로 생활 벌게 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는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뚜렷한 뭔가 뭐 주식 시장의 상법 개정 뭐 이런 것처럼 큰 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풀리면 서울의 뭐 한강벨트나 그 인근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감이 커지는 건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뭐 반포의 신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이 뭐 이제는 25평이 45억도 찍는 그런 동네니까 거기는 빼더라도 서울 전체 지금 분위기는 뭐 어떻게 한강 벨트만 워낙 이야기가 되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소장님? 강북과 강남의 평균 가격이 더 벌어졌습니다. 네, 더 벌어졌죠. 강남 같은 경우 평균 가격이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대략 한 17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북은 한 9억 정도라 한 7억 정도 격차가 있다라고 네. 제가 데이터가 이제 지난주에 본 데이터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앞으로 강남과 강북에 대한 부분.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강남이 이렇게 들썩거리고 나면 강북으로 이게 전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3구,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양천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용산구 이런 부분들인데 한강벨트. 또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용산보다 성수가 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다 성수도. 보니까 이례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성수를 바라보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이제 조금 들어가면 이제 노도강까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더 이상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아직 노도강은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그쪽에 대한 이제 개발에 대한 모멘텀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핵심 지역에서만 집값이 좀 들썩거리고 있고 핵심 지역에서 약간 미묘한 것들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토지에 대한 해프닝이 있었던 지역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좀 들어가려고 하는 양천구라든지 이런 성수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주 발화지가 있고 주 발화지는 역시 강남 3구죠. 그다음에 그 주변 지역까지 불이 붙은 상태고 이 불이 더욱더 이제 붙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서울이라고 해도 이게 한강 벨트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큰 상태인데 평균 7억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더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이게 평균 가격이니까 그러니까요. 극단적인 네. 극단값으로 놓고 보면 네.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다고 네.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부동산 이 많이 올랐을 때 얘기 나올 때 강남 불패란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강남 불패를 정확히 바꾸면 이제 똘똘한 한 채 불패로 바뀌었어요. 네. 이제는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실거주 하는데도 상관이 없고 생활 환경이 좋고 입지가 좋은 곳이 강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만 가는데 이게 지금 이제 토호제 같은 경우 지금 걸리면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세라든지 월세로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지금 현재 돈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가 이제 과거 평수를 얘기했을 때 85제곱미터 뭐 33평 정도 되는 이하에는 좁다라고 느끼시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26평형 같은 경우도 한 3, 40억 하는데 이걸 좁다라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 사신다라는 네. 거예요. 내가 차라리 가서 1, 2년 살고 나오면 되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차라리 내가 다른 데 가서 30평대, 40평대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게 집값이 더 올라간다라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그 전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쪽 그 부동산 쪽에 이제 거래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가서 물어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갭 투자를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진짜 돈 있으신 분들은 내가 몸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몸택하는 벌어들이는 게 크지 이게 단순하게 정말 이게 속직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영끌해가지고 갭 투자해갖고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냥 현찰 주고 들어가서 내가 대출 받고 들어가서 그것이 내가 진짜 돈이 돈다라는 건데 이거는 일반 평균적인 현실 닦아놓고 월급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명품이 돼버렸어요 아파트가. 명품 그렇게 거래처럼 오래됐죠. 돼버린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지금 우리의 현재 현주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똘똘한 한 채, 예전에 강남 불패라는 용어가 네. 지금은 이제 똘똘한 한 채 용어로 불패로 사실상 이제 전환이 됐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당국이나 이런 쪽에서 아니라고 해도 네. 사실상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의 머릿속에 개념이 잡힌 것 같아요. 똘똘한 그렇죠. 채로. 이거를 이유는 제가 볼 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이 양극화한 것 같아요. 지방이라든지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뭐 서울 내에서도 약간은 좀 소외된 지역이나 비인기 지역은 자본이익이 도저히 이 소위 말하는 인기 지역으로는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투자했다면 이제는 사실상 전국에서 한 곳만 바라보고 이제 전국구 투자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부산도 부산에서 사지를 않아요. 광주도 광주에서 사지 않고. 그렇다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대표 지역을 그냥 차라리 사두겠다. 이런 심리가 이제 강해지거든요. 양극화에 적응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똘똘한 한 채라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잡힌 이 고정관념이랄까 이런 거는 이제는 인정하고 가야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뺄 수밖에 이제는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이걸 같습니다. 해결하기가 어려운 게 똘똘한 한 채가 나온 게 그래도 이제 투기를 막겠다고 해서 실수요만 열어준 거잖아요. 그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는데 막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문제를 더 키워버린 상황이 좀 된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실수요를 넘어서 말이 좋아 실수요지 가장 확실한 투기 수단이 돼버린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깰 수 좀 똘똘한 여러 채 이런 걸로 바꿔야 되는지 참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도 우리가 미묘한 데이터를 보면 결코 간과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따르면 62조 정도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 사상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64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신용장고가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총 26조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두셔야 되는 게 신용이 왜 26조냐라는 것은 신용은 이제 증권회사들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대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총 대출해봤자 26조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 이제 육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약간의 여기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외부 변수,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중동 문제라든지 외부 변수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이 터지게 되면 조금 위험 수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탁금과 예탁금 대비 신용제한거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탁금들이 또 다시 한 번씩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3,000포인트가 이제 정말 꿈에 이제 5,000이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 부분도 지금은 조금 약간의 노란불 정도 켜졌다? 빨간불은 아니고 노란불 정도는 노란불 정도는 켜졌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나마 지난 금요일 날에 좀 빠져서 과매수를 약간 풀긴 했는데 뭐 오늘 다시 거의 다 채우는 것 같아요. 파생 이후에 분위기가 좀 바뀐 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그런 거 보면 금요일 같이 그런 일이 미사일 날아다니고 이러면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3% 막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정말 시장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도 그 정도 이슈가 사실은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습니다. 그렇죠. 너무 왜냐하면 지금 8거래일 연속 상승이었는데 7거래일이었나요? 근데 그때 금요일 전에 사실은 중간에 한두 번 정도는 차익 실현 조정이 왔어도 아무도 이상하지 않은데 스트레이트로 올라갔거든요.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무튼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글로벌리한 메가톤급 악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고 그럴까요? 다행히 이제 그 이슈를 핑계로 이제 조정이 됐는데 오늘 바로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일단은 심리가 어떤 이슈도 다 소화하면서 당분간은 한국 시장을 바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거 지금은 24년에 그때 코스피하고 지금 코스피는 정말 다르다. 좀 낯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국장 왜 이래? 이런 분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 뭐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출이 계속 늘어나면 이제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제가 보니까 분기별로 가계대출이 한 5조를 넘어가려고 하면 이제 인하를 멈추든지 아니면 뭐 구두개입이 나오든지 그렇게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이번 분기에 또 5조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은 뭐 정부는 바뀌었지만 한국은행 스탠스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면 한은에서 약간 좀 긴축적으로도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평론가님께서는 생각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 대출을 조금 조금 집중적으로 자세히 좀 파헤쳐 보면요. 사실은 이제 대출이 그냥 많으면 괜찮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대출이 많으면 결국 원리금 상환하고 나서 남은 돈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내수 부진이라든지 산업 부진이라든지 경제 성장까지 다 갉아먹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금융부채 비율이 174.7.
굉장히 높거든요. 다른 통계로 보더라도 여러 통계로 보더라도 170, 180 사이고 세계적으로도 늘 2위 했다가 5위 했다가 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는데 어쨌거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하방 압력은 계속 있는 상황이고 그걸 풀어줬을 때 그 돈이 결국에는 사실은 세 갈래로 흩어집니다. 하나는 이제 그야말로 소비나 내수로 흩어지는 경우가 한 경로고 둘째가 부동산으로 흩어지는 거고 세 번째가 자본시장으로 흩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을 막고 나머지 두 시장으로 이제 이게 돈이 흘러갈 수 있는 정책을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으로 다 흘러갈까 봐 걱정돼서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은 이 한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를 더 방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풀린 유동성이 이 세 갈래 중에서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여기서 막아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당국이 해야 되는 정책이죠. 그건 정부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방을 멈추거나 스탠스를 조절하기에는 지금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저는 그래서 일단 한은은 그대로 간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요. 짐은 정부 당국에 넘겨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한은도 돈 풀기에는 동참을 하는데 일단 웬만하면 이제 정부가 이제 물기를 한쪽으로 주식시장 쪽으로 해서 부동산으로 너무 늘어나는 건 좀 막는 방향타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그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라는 게 돌고 돌아야 되는데 자산시장과 주식시장으로 돈이 묶여버리면 이게 돈이 승수 효과가 이제 상당히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벌어들인 이익을 가지고 그게 이제 소비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투자로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우리 이제 구조가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당국이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라는 게 그래요. 이제 벤 버냉키가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썼죠. 샤워실의 바보들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정 온도라는 어떻게 보면 딱 우리한테 맞는 어떤 정책들이라는 것이 극단적으로 차가움과 극단적인 뜨거운 것에 갔다 오면서 서로 적정 온도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적정 온도로 보여지지만 이미 벌써 그 수도관을 타고 나오는 온도는 뜨겁거나 차가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첫 번째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 과도하게 부동산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 기조와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에서 코로나 때까지 우리가 지금 수차례 다뤘던 누적된 부채 문제를 탕감 쪽으로 가지게 된다라면 이게 또 과잉 유동성을 또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일단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부동산이 현재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그다음에 그 과잉 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잠재적인 폭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당국의 이러한 적절성에 대한 어떤 정말 온도 조절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데 빠르게 경제 수정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 공백기가 길면 길수록 지금 오히려 경제 주체들에게는 조금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경제 상황이 아주 정말로 예리한 천재 외과 의사가 모든 부작용을 뚫고 딱 표적 암세포만 걷어내야 되는 정도로 굉장히 지금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이제 금융 관련해서는 우리 소장님 말씀 저도 100% 동의하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아직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거다라고 안 나왔어요. 저는 이게 어쩌면 이제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실패 부동산 정책에 뭐 20몇 번 나오는데도 계속 실패한 이유는 뭐냐? 시장이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거 맞겠지. 다음에 이율도 올리겠지. 뭐 세금도 올리겠지. 그러니까 시장이 예측할 수 있으면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피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어떤 방향으로든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뭐 불행이라면 불행이지만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예측할 수 없는 정책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되 다만 작년 우리가 2단계 스트레스 테스트 하려고 그러다가 이유도 없이 몇 주 일주일 앞두고인가요? 시행 일주일인 게 열흘 앞두고 갑자기 풀었어요. 갑자기 풀고 그리고 정책 대출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대출이 더 늘어나면서 여름이 엄청났죠.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받았거든요. 결국 대출 늘리려고 집값 받치려고 지금 시행된 것도 안 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3단계 앞두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정책이 나오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다는 건 해야 돼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더 강한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정부 당국이 입지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좌청우돌을 하거나 한다고 그랬다 안 한다거나 예측할 수 있는 정책 겨우 내놓고 시장을 눈치를 본다거나 이런 수준으로 하면 전 정부의 혹시 그 실패한 로드를 따라가지 않을까 요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올 때 저게 가능해 정도의 폭력적인 공급 정책이 나오면 부동산은 일단은 기대감을 많이 낮출 거는 같아요. 지금 진보 정권이니까 지금 사실 기대하는 것도 좀 있잖아요. 그래봐야 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수 정권보다 더 강하게 공급을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제 자금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좀 옮기게 되면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는 피해자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주식은 올라가도 좀 배가 아픈 거지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안 벌어지니까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